아까 질문 보니까 몇 번이었지? 50번이었나? 몇 번이었더라? 빨리 질문해보세요. 아까 몰랐던 거. 몇 번이었죠? 47번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47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랑 B만 보면 되겠네요. A 여기 있다. 아무리 오래되고 형용이 변했던들 모를 리가 있겠다마는 우애하는 사람이라 아주 모르는 채 하여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놀부가 흥부가 지금 뭐 쌀 빌려 왔는데 근데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자, 이때 모른 척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기 싫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놀부가 흥부를 우애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아? 우애한다면 당연히 그냥 빌려줄 텐데 안 빌려주니까 얘는 반어법이겠죠. 일단 이거는 뭐 이견이 없지 않을까. 자, 그리고 B 보면 그래서 동부동보나 이부이모나 친형제나 때린형제나 어쩌는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먼저 보자. 동부동모 같은 아빠와 같은 엄마, 이부이모 다른 아빠와 다른 엄마 뭐 이런 거고요. 여기서 뭐 반복되냐면 부모 이런 것들 좀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친형제나 때린 형제나, 자, 치다가 영어로 뭐야? 치다, 때리다, 히트. 그러면 때리다도 마찬가지로 요 히트, 치다 요거랑 똑같은 의미로 그냥 쓰였겠죠? 그러니까 발음의 유사성으로 언어 유희가 쓰였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1번이겠죠? 요거겠지? 그지? 자, 다음 몇 번이었죠? 52번. 보기의 내용을 첨부할 때 기억 비읍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52번 미음이네요.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판소리의 창자는 어조와 말투를 바꿈으로써 여러 인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낸데, 이때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 강조하거나 적절한 동작을 가미하는 등 더욱 실감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음이 아닌 이유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미음 한번 보자. 정신 차려 이 잡거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일단 누가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누가 얘기해요? 이 바다의 화자 누구야? 춘향 엄마고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데? 잡거사는? 어사또가 누군데? 어사또가 누군데요? 어사또는 장원국제한 사람이잖아. 여기에서 장원국제 누가 했는데? 이몽룡이 하지 않았어 여기서? 그럼 이몽룡한테 하는 말이네 이거. 정신 차리게 잡고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미음 보면 미음은 창자가 특정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실현 앞에서 의연한 인물의 모습을 표현해야 된대요. 창자가 특정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뭐 잡고사 강조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그냥 대충 맞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실현 앞에서도 의연한 인물의 모습을 표현한 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 이 잡고사 이렇게 얘기하면 실현 앞에서 의연한 게 아니라 눈치 챙겨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뭐 실현 앞에서 의연한 인물 이거랑은 아예 거리가 멀지 않나요? 정답은 이거겠죠. 근데 이거 질문은 뭔데? 4번은 알겠는데 3번은 3번은 왜 되는지? 리을에서 창자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동작을 취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는 건 디귿부죠. 여긴가요? 디귿? 리을? 여긴가요? 자, 지금 한번 보자. 이렇듯 울음을 슬피 적에 춘향이가 막 울고 있었어. 근데 춘향모는 옥문전을 당도하여 사쟁이를 부르네 라고 돼 있는데, 춘향모가 지금 어디 왔냐면 감옥문 앞에 와 있습니다. 감옥문 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쟁이를 불렀대.
근데 사쟁이가 여러분들 뭔지 모르잖아. 근데 대충 맥락상 한번 생각해보자. 사쟁이가 뭘까? 사쟁이 이렇게 불렀대. 문지기 정도 되지 않을까? 옥사쟁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문 지키는 사람한테 사쟁이 이렇게 조그맣게 불렀대요. 그러면은 사쟁이가 만약에 춘향이 엄마랑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뇌물도 안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러면은 춘향이 엄마가 사쟁이 하면은 옥쟁이가 뭐라고 해야 돼? 당신은 뭔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 자, 근데 지금 사쟁이 이런 거 부르는 거 보니까 옥사쟁이랑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해줬다거나 뭔가 있지 않았을까? 사쟁이를 아무리 부른들 옥사쟁이가 잠이 들었구나 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얘기한대. 아가 춘향아 내가 왔다 정신 차려라, 애미가 왔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크게 말했을까요? 옥사쟁이한테 들키지 않도록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작게 얘기했겠지? 아가 춘향아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자, 그럼 눈치 보면서 얘기했을 것이고, 그럼 3번은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 또 뭐 있었죠? 50번 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인데요. 춘향모와 이몽룡은 춘향이를 구해낼 방법을 찾고 있다. 만약에 춘향이랑 이몽룡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춘향이를 구해내야지 이러고 같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제 사또한테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돼? 찢겨 죽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야. 애초에 뭐 하러 들어간 거냐면 그냥 진짜 몰래 들어가가지고 춘향이 보고 너 이몽룡이 보고 싶었지 그래가지고 잠깐 데리고 왔어 이거 해주려고 들어간 거지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자, 다음 몇 번이죠? 56번 아까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자, 56번 볼게요. 보기의 관점으로 A부터 E를 이해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전지적 시점을 지닌 서술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독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누구보다? 인물보다 많이 알고 있다. 자, 도식화한 거 한번 보자. 전지적 자가 이만큼 알고 있대요. 근데 독자한테 어느 정도 얘기해주기 때문에 독자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인물보다는 많이 알고 있고 전지적 작가보다는 적게 알고 있대. 한번 생각해보자. 인물을 춘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춘향이는 이몽룡이 지금 과거에 급제했다는 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독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전지적 서술자가 얘기해줬으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놨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왜 1번인지만 보자. A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옥중에 들어가서 방의 모양을 살펴보니 옥중에 들어간 건 누구고 방의 모양을 살펴보는 건 누구야? 누가 살펴보죠? 지금 옥에 갇힌 애가 누구야? 춘향이죠. 자, 그러면은 옥중에 들어가서 방의 모양을 살펴보니 누구의 눈을 통해 얘기하고 있냐면 춘향이의 눈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창도 보이죠? 바람, 헌, 벽, 벼룩, 빈대 이런 것들 다 보이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춘향이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굳은 비는 내리는데 옥 밖으로 봉사 하나 지나가되 눈 감은 사람 하나 지나간대. 근데 옥 밖을 춘향이가 볼 수 있어 없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못 보지 않아? 그럼 인물은 정보를 조금만 가지고 있고 전지적 서술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전지적 서술자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있냐면 독자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술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고 여기는 춘향이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잖아. 자, 여기 보면 1번 서술자는 옥중에 대한 정보와 봉사에 대한 정보를 춘향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춘향의 시선으로 제공하는 건 요거밖에 없지 않나요? 춘향의 시선으로는 이건 알 수가 없지 않아? 옥 밖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혹시? 없어요? 없으면 오늘 수업합니다 바로. 자, 오늘 수업은 99페이지 고전 시간을 기재할 거예요. 오늘은 위크 11주차고요.
위크 11주차에 여러분들 과제집을 보시면 과제집에 그렇게 써 있어. 강조하기, 변화법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시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시를 건너뛰고 지금 위크 13에 있는 고전 시가의 주제부터 할 거야.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전 소설까지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하는 김에 고전 시가까지 한 번에 할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99페이지에 있는 고전 시가를 주제할 거고요. 여러분들 과제집은 그럼 다음 주에 위크 11% 와요? 13% 와요? 13% 오는 거다. 알겠지? 자, 고전 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들 고전 시가 어려워하잖아. 왜 어려워?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 말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고전 시가에서.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고전 시가가 딱 나왔을 때 낯선 고전 시가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전 시가에서 어떤 주제들이 있길래 무슨 내용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표현법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근데 표현법은 사실 현대 시에서도 하니까 얘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 하나는 읽는 방법, 하나는 주제,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주제 바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읽을 줄 몰라서 내가 이거 얘기해봤자 어차피 딱 맞닥뜨리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고전 시간에. 그래서 뒤에 106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방법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고전 시가의 주제까지 한 번에 다 정리할 겁니다. 자, 고전 시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항상 힘들어하는 건 외계어처럼 생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방법들을 알면 어쨌든 읽을 수 있게 돼요. 고전 시가 읽을 때 먼저 표기보다 발음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요? 자, 여기 보니까 화수고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수고 한 5명 보이고 6명 엄청 많이 보이네. 화수고는 중세국어도 하게 되고요. 고전 시가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할 때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세국어에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를 했어요. 현대국어는 이어적기 할까? 현대국어는 무슨 적기일까? 현대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나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 안 하고 어형을 밝혀서 표기합니다. 어법에 맞게 표기해요. 자, 근데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 했으니까 우리는 발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받아. 열바다. 자, 그럼 바다 한번 생각해보자.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바다. 이거 발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안 적혀 있어. 이어적기 돼 있다고. 소리 나는 대로 돼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읽을 때에는 이거 눈으로 보면 이게 진짜로 C의 의미의 바다인지 아니면 리시브의 의미의 바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세국어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 현대문자에는 없지만 중세에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만 어쨌든 고전시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다 정리할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아래야 이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 그냥 아로 읽어요. 대부분 단어의 첫 음절에선 아로 읽습니다. 첫 음절이 무슨 말이야? 멍청이 하면은 첫 음절이 뭐야? 멍. 그러니까 단어의 첫 글자에선 아로 읽는다. 읽어보세요. 하, 나 이렇게 읽을 거고 여기는요? 새. 이거 왜 새로 읽었어? 시오새. 아래하는 아로 읽고요. 나머지 이 붙이면 새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그치?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근데 아래하는 항상 아래어로만 읽을까요? 아로만 읽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보통 으로 읽으면 돼요. 으. 자, 이거 한번 읽어보자. 시람이라고 안 읽고 어떻게 읽어? 시름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럼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읽어보면 아, 시름이 맞는가 보다, 보린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얘도 가는 듯 이런 식으로 읽겠지. 자, 두 번째 반시음입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세모? 중세국어에 자주 나오잖아. 세모.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현대국어와 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국어의 무슨 의문하고 비슷해요? 현대국어의 의문 중에 비슷한 게 있어. 뭐랑 비슷할까? 시옷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시옷에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반치음이 됐어요, 이 당시에. 자, 근데 이 반치음이라는 건 현재 있는 의문인가요, 이거? 없죠. 자, 그러면 음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이거 음가 있어 없어? 초성의 이음은 음가 없죠. 그런 것처럼 얘도 초성에서는 음가 없는 이음으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보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줄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지. 이거는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너무 어렵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읽을 수 있어. 어떻게 읽어? 첫 번째 글자는 아래아가 첫 음절이니까 아로 읽으니까 마로 읽고요. 두 번째는 얘는 그냥 음가 없는 이음으로 읽는다 했고, 두 번째 음절이니까 으로 읽으면 마음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종성에서는 그래도 시옷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얘는 종성에서는 그따 그리고 그따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순경음 비읍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현대에 뭐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비읍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비읍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적어주면 그냥 순경음 비읍이었어. 발음도 똑같아요. 자,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덥다 하면서 들어왔을 거야 여기에. 그지? 어간이 어디에? 덥까지지. 자, 그럼 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잖아. 그러면 덥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올 수는 없나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더버 이러면서 들어와? 그렇게 귀여운 척하면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뭐라고 하면서 들어와? 더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죠. 현대국어에서 그럼 이 비읍은 모음어미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로 발음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야. 용언 활용에 불규칙 활용이라고 배울 거야. 나중에 2학년 때. 자, 근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비읍은 보통 오나 우로 읽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경은 비읍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읽냐면 이 비읍을 우로 읽으시면 됩니다. 더워 이런 식으로. 얘는요 어떻게 읽어요? 새울 이렇게 읽을 거거든. 근데 새울이 뭔지 모르잖아 눈으로 보면. 근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새울에 가면 강화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그럼 새울은 뭔데? 서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린 히읗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죠? 현대국어에 히읗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자, 그럼 물어보자. 얘가 발음이 셀까요? 얘가 발음이 셀까요? 왼쪽이 발음이 더 셀 거야. 왜? 얘보다 획을 하나 더 더해야지만 히읗이 되니까요. 그지? 자, 그럼 얘는 히읗보다 약한 소리라고 해서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현대국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현대국어에 없으면 어떻게 읽어? 음가 없는 이음으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거 읽어보자. 흥민정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다음 옛이응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얼핏 보면 동그라미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응하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꼭지가 있긴 하거든요. 꼭지 달린 이응이라고 부르긴 했어. 근데 얘는 그냥 이응을 읽으시면 돼요. 현대국어의 이응하고 똑같이 읽으면 돼. 초성의 이응에는 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종성의 이응은 음가 있네.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읽으시면 돼. 가실이 있고 새, 종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 어두자음군입니다. 어두라는 건 단어의 머리라는 소리고요. 여러분들 어두에 자음군이 올 수 있어요? 자음이 2개 올 수 있어? 현대국어에서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않아요? 그럼 떡볶이는요?
두 개 온 거 아니야? 기억. 그건 된 소리니까. 의문이 몇 개야? 한 개. 현대 국어에는 원래 못 와요. 두 개가. 자, 근데 중세 국어에는 어두 작은 군이 올 수 있었습니다. 두 개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의문도 있고 요런 의문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 있는 의문을 된 소리로 읽기만 하면 돼. 얘는 쌍시옷으로, 얘는 쌍기역으로, 얘는 쌍비읍으로. 이건 세 개 있네. 어떻게 읽어요? 쌍기역. 이건 쌍기역. 마지막 의문을 된 소리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따 따름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음절이니까. 자, 그러면 따름이니라 대충 우리가 발음해보면 그럴 따름이니라. 아, 따름이가 때문이구나 이렇게 좀 읽을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중세 국어에 있는 의문이자 현대 국어에 없는 의문들은 여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든 어떻게든 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까? 고전 시가를 못 읽어요. 두 번째 요거까지는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고전 시가 읽을 때 오늘날의 의문 변동을 적용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오늘날에 있는 의문 변동이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요. 중세 국어에는 얘네가 없었거든요. 이 당시. 자, 그래서 스스로 적용해서 읽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구개음만 한번 복습해보자.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시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 이게 구개음하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 티뜨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죠? 근데 일단 티읕이랑 이가 오면 뭘로 변할까? 치로 변하겠죠. 자, 그럼 눈을 치뜨니 이렇게 써있어. 무슨 말이야? 눈을 치켰더니 이런 소리겠지. 대충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원순모음한데요. 여러분들 원순모음하는 배운 적이 없어 내신에서. 근데 원순모음이 뭔지 다 알고 있어, 그치? 다음 책에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서 원순모음이 뭐예요? 입술 동그래지는 거 뭐야? 우, 오, 위, 왜 이것들이 원순모음이죠, 그치? 자, 그러면 원순모음 화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개음하는 시조음이 뭘로 바뀐 거야? 구개음으로요. 비음하는 화열음이 뭘로 바뀐 거야? 비음으로요. 유음하는 비음이 뭘로 바뀌는 거야? 유음으로요. 원순모음하는 뭘로 바뀌는 거야? 원순모음으로요. 뭐가? 평순모음이. 자, 이렇게 입술 소리 뒤에 있는 평순모음은 입술 소리 뒤에서 원순모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현대국어에 적용되는 원순모음화예요. 자, 그러면 중세국어에는 요딴 식으로 써 있다고요. 이거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 중세국어 이렇게 써 있으면 물 이렇게 읽어야 돼. 워터. 불 이렇게 써 있으면 불, 풀 이렇게 써 있으면 풀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치? 자, 세 번째 두음 법칙인데요. 두음 법칙은 아마 무언고에서만 하고 아무 학교에서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음 법칙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두음 법칙 뭔지. 나 끝말잇기 한번 해보자. 내가 먼저 한다. 불이. 근데 조건이 있어. 외래어 쓰지 마세요. 외래어를 쓰지 않는 끝말잇기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나랑. 불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딱히 할 게 없다,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10만 원 내기했어. 그 절대 지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유 바꿔주세요. 왜 바꿔요? 자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주 바꿔요? 뭐 때문에? 두음 법칙 때문에. 자, 그럼 두음 법칙 정리 한번 해봅시다. 두음 법칙이 뭐냐면 우리 끝말잇기 할 때 리을로 시작하는 거 잘 없으면 뭐로 바꾸냐면은 이로 바꿔버려요 자꾸. 두음에 올 수 없는 자음 리을과 니은은 올 수 없다. 이게 두음 법칙이에요 우리말에서. 내가 끝말잇기 하자고 했거든 앞반에서. 그랬더니 앞반에서 어떤 애가 내가 그거 쓰지 말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외래어 쓰지 말라고. 또 누가 미제명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딴 식으로 써있다. 그럼 두음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써야 돼? 이제명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미을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지? 만약에 대진 여자에다가 놈 자자 써서 여자 이렇게 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 여자 이런 식으로 쓰지. 자, 그럼 중세국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리을하고 니은은 떼고 읽어야 됩니다. 알아서. 자, 요거 이제 읽어봐. 어떻게 읽어? 여인 이렇게 읽을 거고 여기는 이르보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현대국어에 적용되는 의문현상들을 좀 적용해서 읽어보시면 돼. 자, 다음 세 번째는 의문형, 감탄형, 어미 이런 것들은 이거 수업하려면 이제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업하지 않겠지만 앞에 있는 두 개 정도는 알아야지만 고전시가 읽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해할 때 복습 좀 해보세요. 자, 이제 읽을 줄 알게 됐다. 고전시가의 주제 이제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소설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중에 주제가 더 복잡한 건 뭐라고 했어? 현대소설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고전시가랑 현대시 중에 주제가 더 복잡한 건 뭘까요? 당연히 현대가 더 복잡하겠죠. 자, 고전시가는 주제가 몇 개 없습니다. 크게 따지면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4개를 공부할 거야. 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2016년 수능, 평가원, 수능, 다 수능에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래. 자, 이런 주제가 있대요. 사와 내부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 하나. 뭔 말인지 알아야겠죠?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하나. 백성으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군. 하나.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는 군.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주제래요. 도전 시간에.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 자, 먼저 나랑 거의 대부분 정규 수업을 같이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규 수업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전시가 예전에 했었잖아. 겨울방학 때. 그때 고전시가 하면서 양반들이 짓는 시조는 거의 대부분 주제가 2개밖에 없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자연 좋아 이거 하나랑 임금 좋아 이거 하나랑 거의 대부분 2개예요. 그치? 자, 그러면 먼저 사와 대부의 정체성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합치면 뭐가 돼? 4대부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사가 무슨 사자게? 선비 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비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공부해요? 아니면 강원도 절에서 공부해요? 거기는 놀 게 많잖아. 보통 자연에서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공부하지 않아, 선비들은? 자, 그래서 선비는 자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합니다. 자연. 근데 대부는 뭔데요? 대부는 관직이에요. 즉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관직. 자, 그럼 고전시가의 첫 번째 주제는 이런 게 많았다는 거야. 양반들은 자연과 정치 참여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다. 이걸 사와 대부의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이건 뭔데? 이게 자연 조화 아닐까? 요거겠죠? 자, 세 번째, 양반들만 고전시가 썼나요? 평민들도 쓰지 않았을까? 자, 그럼 평민들이 썼을 때
백성으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한테는 의무가 있었어. 농사 열심히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럼 너무 힘들 거 아니야. 삶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번째, 양반들은 평민들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을 전부 다 겪지 않았을까? 양반 평민 너나 할 거 없이. 자, 그래서 이런 주제도 하나 있겠지. 자, 이렇게 네 개를 공부할 겁니다. 고개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주제 공부할 건 딱 네 개예요. 첫 번째는 양반들이 얘기하는 유교적 가치, 이거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삶, 누가 얘기했을까? 평민 양반 중에 양반이 얘기했을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 현실과 백성들의 삶, 얘는 평민이 얘기했겠지. 네 번째, 사랑과 이별, 양반과 평민 둘 다 얘기했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첫 번째로 양반들은 유교적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유교적 가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자, 유교에서 중요한 가치는 요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 자기 수양. 두 번째,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충의. 세 번째,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효도. 네 번째, 백성들한테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애민. 자, 이렇게 네 개 있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유교적 가치라고 부르고 양반들이 쓴 시가에는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다. 이게 주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자기 수양부터 볼게요. 유교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가 성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됐고 생활에서 실천도 했어야 된대요.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과거의 급제인 임금에게 충성하고 유교적 가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수기치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숫자는 닦을 숫자고 기자는 몸기자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수기치인 이런 소리예요. 자, 근데 왜 도대체 했어야 될까 공부를? 여러분들 공부 왜 해? 국어 공부 왜 해? 대학 가려고. 그게 최종 목표인가요? 대학 가서 뭐 해? 응? 뭐 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한테 공부는 목표야, 수단이야? 수단이죠. 자, 근데 요 당시 선비들은 거의 대부분 공부가 목표였습니다.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야, 자연에서. 근데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서 불러? 국가에서 부르기 시작해. 야, 너 똑똑하다며? 일로 와가지고 내 일 좀 도와줘 이러면서 왕이 좀 부르기 시작해. 그럼 관직에 나아갔어야 됐어.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관직에 나아가가지고 좋은 사람이 관직에 나아가면은 누가 편해져? 백성들이 편해져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백성들이 편해지는 걸 애민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기 수양은 그럼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애민이랑 연결된다는 소리겠네요. 자, 그래서 자기의 몸을 닦아야만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뒤쪽에 자기 수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 작품에서 이황의 고인도 날 못 보고 도산시비곡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6월달에 모의고사 나왔던 거. 자, 한번 읽어보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자, 고인은 옛꽃자 써가지고 옛날 성현들, 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여든 길 알패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서정아, 지연아. 자, 여든 길 알패 있네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필수로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중세국어에서. 여다가 뭐게? 가다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석해보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알패 있네 이거 읽어보면 대충 뭘 것 같아? 앞에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가던 길이라고 하면 고인들이 가던 길, 학문 수양의 길이 내 눈앞에 있대. 가던 길 알패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고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가겠다는 거죠.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이 쓰는 시는 거의 대부분 자기 수양이나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유교적 가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충효입니다. 충효에서 충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충. 그리고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정성껏 공경하는 것 요걸 의미한대. 그런데 이때 양반들은 충과 효를 다른 걸로 보지 않았고요. 같은 걸로 봤습니다. 같은 가치를 부여했어. 충과 효는 같은 가치다. 자, 그러면서 고전 시가에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건어문의 한 것이 팔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생평에 원하는 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자, 생평 요거 눈치가 빠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평 어떻게 읽어야 될까? 평생 이렇게 읽으면 돼요. 대충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과 효뿐이로다. 이 두 일을 말면 이 두 일 이거랑 이거 말면 금수이나 다르리야 얘는 의문영업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해석해보자.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르겠는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이 두 일을 안 하면 충과 효를 안 하면 금수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죠. 왜? 서리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항하노라. 내가 마음에 충효를 하고 싶었는데 10년을 허둥지둥해도 다 하지 못했다. 그만큼 충효는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죠. 개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2번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애민정신으로 가기 전에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가자. 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 자, 먼저 여러분들 이 5개 중에 이 2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선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2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얘네는 알아두면 좋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군지정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연군지정은 임금을 향한 사랑 이게 그냥 연군지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임금님은 밥은 잘 드시나 뭐 춥진 않으신가 임금님 걱정되는데 이런 것들 다 연군지정이야. 그냥 임금님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럼 두 번째 충신연주지사는 뭔지 한번 봅시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의 연인 관계로 표현한 작품이래요. 이런 작품을 통틀어서 전부 다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2학기 때 송미인곡 해야 되거든요. 정철의 송미인곡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작품에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철의 송미인곡은 여성화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거 쓴 사람은 정철이라는 남자 작가예요. 근데 이 여성화자가 신하로 설정돼 있어. 신하. 그리고 여성화자가 님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 그럼 이때 님은 누군데? 왕이겠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든 작품을 통틀어가지고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요. 조선시대만 등장한 게 아니고요. 고대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충신연주지사. 이 2개는 꼭 알아둬야 되고요. 나머지 3개는 그냥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회고가는 고려를 회상하는 노래. 고려가 망한 뒤 고려에 충성했던 신하들이 부른 노래. 절의가는 충절과 의리를 나타내는 노래. 임금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노래한 작품. 사군자는 매, 난, 국, 죽 전부 다 충과 관련 있는 문화. 이렇게 3가지 정도. 자, 다음 애민정신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애민정신이 드러나 있는 작품은 정철의 관동별곡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을 못해 지금은. 왜냐면 이게 고3 내신이나 보통 고3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 왜냐면 고1이 해석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관동별곡은. 근데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보자고. 여기 4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아까 읽는 법 배웠으니까 그거 토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일단 얘는 알겠다, 그치? 천년 노룡이 뭔데? 천년복은 늙은 용,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굽이굽이 서려 있어. 굽이라는 말 언제 써요, 여러분? 굽이굽이 언제 쓸까? 산에 굽이굽이 이렇게 쓰잖아. 산 얘기할 때 굽이라고 쓰거든. 자, 그러면 산에 천년 노룡이 이런 식으로 막 서려 있대요. 노룡이에요. 서려 있어. 규야에 흘려내어 창에 니엇이니. 뭔 말이야 이게? 한글말이야 뭐야 이게? 근데 우리 읽을 줄 알아요. 읽어보자. 자, 먼저 규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에 반모음 이가 와 있다. 뭘로 바뀌어야 돼? 주야로 바꿔야겠네. 그럼 주야가 뭔데? 밤낮이겠죠? 밤낮에 흘려내어. 이거 눈으로 읽으면 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발음해봐. 흘려내어. 왜 이렇게 발음돼? 유음화 때문에 이렇게 발음되지 않을까? 주야에 흘려내어. 창해에 이거는 한자어니까요. 바다고요. 리여신이 있는데 리여신이 요거는 우리 앞말에 어두에 리은이 맞네. 어떻게 바꿔야 돼? 이여신이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천년 노룡이 산에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밤낮할 거 없이 흘려내어 바다로 이어지니.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 근데 그럼 진짜로 천년 노룡이 흘러가는 거 맞고 바다로 이어지는 거 맞나요? 아니면 비유적 표현일까요?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럼 뭐가 원관형인지 한번 생각해봐. 일단 흘려낸대요. 흘러간대. 산에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바다로 이어지는 거. 뭘까? 계곡물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천년노룡은 계곡물일 거예요. 그지? 이렇게 대충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음화 적용하고 유음화 적용하고 이런 거 두음법칙 적용하고 대충 읽을 수 있단 말이야. 품문을 언제 얻어? 3일후를 들였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얻어는 이어적기 되어 있어. 이렇게 바꿔야겠죠? 품문을 언제 얻어서 3일 후를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디렸는다. 디다는 여러분들 필수로 외워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니은다는 의문형어이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풍운을 언제 얻어서 3일 후를 떨어지게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야 살아. 무슨 말이야? 음의 이거는 한자어니까요. 음지고요. 이온 얘는 시든이라는 표현이야. 풀 어떻게 읽어? 원순모와 적용해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풀. 음지에 시든 풀을 다 살아내야 살아. 대충 이제 눈치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를 내려서 음지에 시든 풀을 살아내야 살아. 무슨 말일까? 살려내고 싶구나. 대충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음지에 시든 풀은 얘도 비유적 표현이야. 백성이야. 백성들이 음지에서 죽어가고 있나봐. 그래서 내가 3일후를 내려서 다 살려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3일후라는 건 결국에는 임금의 선정, 좋은 정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애민정신을 드러내는 작품이고요.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유교적 가치에서 충효 하나, 그리고 자기수양 하나, 애민정신 하나 이렇게 3개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념상방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양반이 제일 어려웠어 사실. 지금부터 이제 다 쉬운 것들밖에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자, 두 번째, 양반들은 자연 조화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거야. 시조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상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주 좋은 공간을 즐겼습니다. 자연 이상적인 공간. 그럼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은 항상 뭘로 설정돼 있을까? 속세 정도로 돼 있겠죠? 혼란한 세상과 자연을 대조해서 표현했다 항상. 자, 그럼 자연 친화라는 건 대충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강호가도 강호 한정 요 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강호는 강과 호수라는 뜻이야. 강과 호수를 합쳐가지고 더 큰 개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 자연이 돼야겠죠? 앞으로 강호는 자연이다. 그럼 강호가도가 뭔데요? 강호가도는 자연에서 도를 노래한다 라는 뜻이고요. 강호 한정은 뭔데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자연 친화는 강호가도랑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강호 한정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정서 이걸 전부 다 강호 한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양반들이 자연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긍정하거나 또는 자연을 매개로 자기 수양을 다짐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밑에 총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어요. 2학기 교과서에 내신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잘 봐주면 대충 뭔 내용인지 알 수 있어. 한번 읽어보자. 평시조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자, 여기서 경영하다라는 말은 계획하다라는 말입니다. 10년을 화자가 계획해가지고 초가집 하나 지었대요. 초려상간 하나 지었대. 자, 그러면 초가집은 거창한 집이에요? 소박한 집이에요? 소박해요. 자, 이렇게 소박한 집에 초려상간이라고 했으니까 방이 3개야. 상간. 요거 지어놓고 나 한 간, 나 한 칸, 달 한 간,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주고. 자, 여기 내가 들어가고 달이 들어가고 청풍이 들어간대요. 이제 방 더 있어 없어? 없어요. 강사는 드릴 데가 없어요. 왜? 풀방이니까. 둘러두고 버리라. 이렇게 둘러두고 그냥 보겠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자연 속에서 살 거다. 이런 내용들 나타내고 있는 거지 결국에. 자, 이런 걸 우리가 강호가도 시도라고 얘기합니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강호가도에서는 결국에는 무조건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겠지. 강호가도랑 관련되어 있는 4가지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빈낙도, 안분지족. 얘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맨날 들었던 것들이야. 안빈낙도는 먼저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킴, 이게 안빈낙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빈낙도랑 안분지족을 평가원이든 어디에서든 굳이 딱 열심히 구별해가지고 문제를 낼까? 안 내. 이거 그냥 2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 유유자적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유유자적은 속세를 떠나 조용하게 사는 삶, 보통 자연친화 시조, 강호가도 시조에서 대부분 등장하겠지. 무라일체는요,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됨, 이 정도겠지.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제도 있었어요. 현실 정치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다룬 것들. 우리 아까 수능 선지에 이거 있었잖아. 사와 대부의 정체성의 갈등.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예요.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가 뭐라고? 자연. 자연의 봄이 오니까 미치능이 절로 난다.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좋다. 탕료개변의 금리너가 안주로다. 탕료개변, 막걸리를 마시는 시냇가에서 금리너, 물고기가 안주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막걸리는 소박한 술이에요? 거창한 술이에요? 소박한 술이고, 금리너는 거창한 안주야? 소박한 안주야? 소박한 안주. 자, 그럼 이렇게 소박한 안주만 먹으면서도 엄청나게 신난데 4글자로 뭐라고 해?
빈납도 안분지족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치? 자, 이 몸이 한가함도 역군은이셨다. 근데 모두 다 누구 때문이냐면 임금님 덕분이래요, 갑자기. 자연에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임금님 덕분이래.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시 사대부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신에 선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냥 맞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갈등? 갈등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뭐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걸까?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걸까? 갈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갈등의 유형은 뭐가 있어? 그거보다 좀 더 큰 갈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있잖아요, 그지? 이건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자연 즐기기 대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무슨 갈등? 바깥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야? 그럼 내적 갈등이죠, 그지? 자, 내적 갈등이니까 당연히 갈등이란 말 나올 수 있죠. 갈등이란 말이 꼭 치고받고 싸우고 피 터지고 이래야만 갈등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2번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양반들이 얘기한 건 다 끝났어요. 유교적 가치와 자연신화 요거 두 개가 끝났어. 그럼 이제 양반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가는 백성들도 지었겠지, 평민들도. 자, 근데 백성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지었을까요? 누구를 비판하는 내용을 지었을까 보통? 일단 양반 비판했을 거예요. 왜요? 남자들은 농사도 지어야 돼, 세금도 내야 돼. 근데 양반들이 과도하게 뺏어가? 그럼 이제 양반 욕했겠지, 그지? 근데 여자들은 혹시 시가 안 지었나요? 지었겠지? 그럼 여자들이 양반들 욕했을까? 누구 욕했을까? 여자들은? 조선시대에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였을까? 누구였을까? 남편이냐? 남편 욕했어,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대부는 학문수양을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의무였고요.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짓고 세금 내는 게 의무였어요. 근데 백성을 너무 수탈해 부정부패를 일삼아 이러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겠지.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양반에 대한 비판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에서 뭐 시켜 먹어요? 그럼 만약에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봐. 오늘 저녁을 딱 시켰어. 근데 일단 리뷰 이벤트 없다. 리뷰 이벤트 없는데 엄청나게 맛있게 나왔어, 음식이.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요? 안 쓰지. 근데 만약에 진짜 개차반으로 나왔어, 음식이. 막 카레 시켰는데 카레랑 김치랑 막 다 뒤 엎어져가지고 막 그냥 짬뽕이 돼 있어. 그러면 뭐라고 써요, 안 써요? 거기다가 안 써요? 열받으면 보통 쓰지 않아? 난 열받으면 쓰는데. 보통은 열받으면 써요, 사람이. 그러면은 백성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양반들이 잘해주면 잘해준 내용 썼을까? 안 쓴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못해준 내용만 쓴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탐관오리는 백성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을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주로 언제 등장했냐면 사회가 혼란한 고려 말 조선 후기 이때 많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의 시조도 이때 많이 등장했다는 거 아니야? 고려 말과 조선 후기에. 근데 언제 많이 등장했을까? 고려 말에 많이 등장했을까? 조선 후기에 많이 등장했을까? 왜요?
왜? 그러게요. 왜 조선욱이에요? 생각해봐.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평민들이 글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조선 전기에는 없었어요. 고려 말에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조선욱에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한글을 쓸 수 있었으니까 이때 더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때 많이 나온 장르가 사설시조예요. 그러니까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자. 정약용이 쓴 거예요. 선생님 얘는 양반이잖아요. 얘 평민 아니잖아요. 정약용은 평민의 편에서 항상 생각했던 양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민 입장에서 썼다 이거.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제비가 백성이에요. 나한테 와가지고 막 지지배배거린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했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제비야,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고. 자 그럼 백성 괴롭히는 황새랑 뱀은 뭘 의미하는 건데? 탐관오리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3번인데요. 2번 한 번만 보자. 탐관오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만약에 여기다가 탐관오리를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로 그런 작품이 있긴 했을까?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 왜 못해요? 잡혀와가지고 찢겼겠지? 자 그래서 보통은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여자들은 보통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여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 남자였겠죠.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했다는 거지. 조선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화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피해 입었던 여성들 남편 받들어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시집살이도 해야 돼, 정절도 지켜야 돼, 재혼도 못해, 열받아 죽겠어. 자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겪는 시름과 고달픔이 요 장르와 요 장르에 많이 쓰여 있었습니다. 규방가사와 민요행. 우리 예전에 테스트 한 적 있는데 규방이 뭔데요? 규수 여인네들이 묵는 방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양반 여인들이 묵는 방. 자 그럼 양반 여인들이 집에서 쓴 글을 규방가사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양반 여인만 불만이 있나요? 평민들은 불만 없나? 그럼 평민들은 어디다 썼을까? 여기다 적었겠죠? 민요에다가. 주로 남편 욕, 시어머니 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헌안설원의 규언가예요. 헌안설원 누군지 아는 사람? 허? 준 말고요. 홍길동전 쓴 사람. 허? 균 형이 형이래. 누나가 헌안설원이에요. 규언가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이런 뜻이야. 누구 원망? 남편 원망하겠죠. 자, 이 작품은요. 규언가는 화수고에서 2년 연속 내내 기출된 문제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중 맨날 기출된단 말이야. 아마도 내년에도 화수고 선생님들은 또 기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잘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자, 이거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A4 용지는 한 장 반 정도 됩니다.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이거 눈으로만 보면 뭔지 모르는데 늙어야 이러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늙어야 올드 서른 말씀. 그럼 진짜 30개의 말씀했다는 거야? 아니면 서러운 말씀했다는 거야?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뭐 답답한 일 있나 봐 하자가. 부생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제. 아버지가 낙태하고 어머니가 기르셔서 고생해서 이내 몸이 길러낼제. 나도 이 집에서는 아름다운 예쁨 받는 딸이었다는 거 옛날에는. 공후배필은 못 받아. 군자 후부 정도는 내가 원했어. 공후배필이라고 하면 높은 벼슬아치고요. 군자 후부라고 하면은 그냥 군자 어진 남편 정도는 원했다는 거야. 원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삼생의 원업이요 전생, 형생, 후생, 삼생의 원업이요 업보가 있길래 내가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월화의 연분으로 장한,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나 경박자 만났어. 경박한 사람 만났어. 내 남편이 경박한 사람이야 결국.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당시에 마음 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듯 아주 힘들었다. 자, 중요한 이거 한번 보자.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야유원은 기생집이에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 있냐면 남편이 밤에 나갔어. 술 마시러 나갔어. 근데 옷 쫙 빼입고 나갔어. 엄청나게 멋있게 입고 나갔어. 그래서 안 들어와. 근데 이 안 들어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맨날 안 들어와. 근데 어디 갔는지 보면 맨날 기생집 가 있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자, 근데 또 안 들어와 오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씨, 기생집에 새 기생이 와가지고 걔랑 노느라고 지금 안 오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지.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피고 날 저물 때 저녁에 나갔어. 그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백마은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화려한 차림으로 어디에 머물길래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장 반이 전부 다 원망의 내용이에요. 남편 원망의 내용이야. 쭉 전부 다. 자, 이렇게 규방 가사는 남편 욕이 상당히 많았다. 개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썼던 글이라고 하면은 이거 안 나오지는 않는다. 나오기는 한다. 여기에서만 안 나올 뿐이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과 이별. 사랑과 이별은 평민도 했고요. 양반도 했어요. 전부 다. 사랑과 이별은 고전시가에서 꾸준히 다루어진 주제인데 사랑과 이별은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줄 알았던 계급은 일단 양반은 글을 쓸 줄 알았어. 그리고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양반만 글 쓸 줄 알았고 평민은 못 썼어요. 근데 하나의 계급이 더 쓸 줄 알긴 했어. 누가 쓸 수 있었을까? 글을. 양반이랑 노는 애들이 보통 양반하고 맞춰주려고 글 쓸 줄 알았어요. 누가 쓸 줄 알았을까? 양반이 누구랑 놀아요? 기생들하고 놀잖아, 양반들은? 그치? 자, 기생들이 쓸 줄 알았어. 근데 양반하고 기생 중에서 양반이 사랑 이야기 많이 썼을까? 왜요? 모냥 빠지잖아요, 양반이 쓰는 건. 자, 그래서 양반들은 잘 안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랑 이야기는 누가 많이 썼냐면 기녀들이 많이 썼습니다. 기녀들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이별의 슬픔 하나. 그리고 기녀들만 썼나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쓰지 않았을까? 모든 백성들이 다 쓰면서 나타나는 거 사설 시조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기녀들은, 자, 먼저 양반들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교적 관념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누가 많이 썼냐면 기녀들이 많이 썼다. 우리들 알고 있는 기녀들이 있어. 진짜 유명한 기녀가 있어. 시조 많이 쓰네. 누구 얘기하려고 했어? 맞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 황진이. 그래요. 황진이 같은 애들 다 알잖아. 자, 기녀들이 창작한 시조는 한문을 주로 사용한 사대부의 시조와 달리 고유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징. 자, 여러분들 계속 고전시가 보다 보면 계랑이라는 이름 분명히 많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황진이라는 이름 계속 보일 겁니다. 기녀예요. 이화우 훗뿌리일제. 사랑 얘기래요. 한번 보자. 이화우 훗뿌리일제. 이화라고 하면 백꽃이에요. 배에 입자 써. 백꽃은 언제 피냐면 봄에 펴요. 백꽃은 이렇게 생겼대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벚꽃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아?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이화우라고 하면 백꽃 비가 내린대. 벚꽃이 비처럼 내리는 광경 본 적 있죠? 엄청 아름답잖아, 그치? 자, 이화우가 흩뿌릴 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별했나 봐, 이 사람. 추풍 낙엽에 이거 언제 떨어져요? 가을에 떨어지죠. 자,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까지도 님을 생각하는 거야. 저도 날 생각는가? 지도 날 생각하나 아직도? 나는 자기 아직도 생각하는데 지도 날 좀 그리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인 거지. 천리의 외로움뿐만 오락가락한 놈에 나 너무 외로워. 나 님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때 천리는 진짜로 물리적 거리감이 천리나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 아닐 거고요. 심리적 거리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이렇게 기생들의 시조에는 사랑과 이별이 고유어로 잘 드러나 있었다.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평민들의 사설 시조에 나타난 기다리는 마음. 평민들은 사설 시조에서 사랑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사설 시조에는 행동이나 상황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분위기가 자주 드러난다. 복습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 판소리 했어요. 판소리 양반이 지었어, 평민이 지었어? 평민이 지었다고 했어. 그리고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저번에 공부했어, 우리. 판소리의 특징 중에 뭐가 두드러져요, 판소리는? 해학성과 풍자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골개미가 두드러진다. 마찬가지로 사설시조도 평민이 지었으니까 해학적 분위기가 두드러질 거야. 사랑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웃음을 잔뜩 집어넣어 놨다고요. 한번 읽어볼까?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오마 학원을 무슨 말일까요? 님이 나한테 오마 이렇게 얘기했나봐. 님이 오마 학원을 오늘 밤에 온다고 했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자 그럼 여성화자가 지금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님을 빨리 보러 나가야 돼.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무슨 말이냐면, 자 중문으로 나갔어, 님 보러. 대문도 나갔어. 그래서 살인문까지 왔어. 근데 살인문에 지방이 있습니다. 문지방이 있어요. 경복궁 가봤어요? 경복궁 가면은 나무문 있잖아. 그럼 나무문에 밑에 문지방, 턱이 얼마나 높아? 보통 계단 하나 정도는 되죠. 한 30cm 정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요게 문지방이에요. 이 여성화자가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지방 위에 서 있대. 왜 서 있을까 여자가? 보려고. 누구? 님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님 보려고 여기 위에 일단 올라가 있는 거야. 이수로 가액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멀리 있는 대상 볼 때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다가 손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바라보잖아. 요게 이수로 가액하고예요. 자,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님이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을 딱 바라봤더니만 저기 멀리서 검어회들이 서 있었대. 거뭇거뭇한 무언가가 서 있었대. 그럼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저기 님이 걸어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야 님이로다. 저것이야말로 님이로다. 지금부터 달려가기 시작해야겠지? 버선 벗어서 품에 품고 신 벗어서 손에 쥐고. 달려가는 건 좋은데 왜 버섯을 벗고 신발을 벗어요? 아니 빨리 가려고. 신발 벗으면 빨리 뛸 수 있거든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빨리 뛸 수 있거든요. 신발 벗으면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 체력장 같은 거 하잖아. 그때 신발 벗고 뛰어보세요. 0.5초 빨라져 진짜로. 뛰어보세요. 알겠지? 빨리 가려고 신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의태어예요. 보면 곰비 님비 근데 여기 순서 바꿔서 님비 곰비 천방지방 순서 바꿔서 지방천방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그만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런 뜻이야. 증대 마른데 이거 어떻게 읽어?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래아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로 읽는다고요. 첫 번째 음절에서 갈히지 말고 뭐랑 비슷해? 가리지 말고랑 비슷하지 않아? 자 지금 뛰어가는데 여자가 진대랑
마른 데를 가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 침대랑 가른 데는 마른 데는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길이 비가 오면 지른 곳도 있을 것이고 질퍽질퍽한 곳도 진데 마른 데는 안 질퍽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거 가리지 않고 뛰어간대 열심히.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건너가서 정앤말을 하려 하고 정 이거 초코파이에 있는 정이죠. 나 님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 오셨나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하려 하고 곁눈으로 딱 흘깃 보니까 상면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주추리 상대였대. 결국 나무였대. 님이 아니었대. 이 검어애들이 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추리 상대였대. 얼마나 허무할까 지금.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살뜰이도 날 속였다. 주추리 상대가 날 속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살뜰하다가 무슨 뜻이죠? 언제 쓰지 우리 살뜰하다? 병자를 살뜰히 보살피다 이런 얘기 안 쓰나요? 그럼 그때 살뜰이는 정성껏이라는 뜻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나무가 정성껏 날 속였다. 잘도 날 속였다. 이런 뜻이야.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 쓰여있죠. 여러분들 고전시가 볼 때 살뜰히 요 말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반어법이에요. 자 마지막에 이 여자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모처럼 마침. 그리고 여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한번 해석해보세요. 대충 때려 맞추면 돼. 비슷한 거 때려 맞추면 돼. 고전시가 그렇게 읽는 거야 그냥. 대충 무슨 뜻인 것 같아? 나중에 큰일 나겠다. 낮이면 큰일 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밤이잖아. 밤일시망정,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해서 남을 웃길 뻔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용의 사랑과 이별 내용에는 해학성이 자주 두드러집니다. 평민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마지막 개념 부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정리하고 끝내자.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고전시가 읽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고전시가의 주제가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내면서 어떤 작가를 특정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읽을 때 딱 그 작가 이름 보이자마자 이 사람 언제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주제로 얘기할 거고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고3 때쯤 되면은 모의고사 풀 때 모르는 작품 나와도 대충 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돼.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신하가 임금과 나라를 상대로 지켜야 했던 유교적 가치 충의라고 얘기할 거고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 유교적 가치 효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두 번째 조선시대에 자연 친화 시조를 우리가 강호 가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세 번째 평민들 힘들게 한 사람들 얘네들 비판했어. 탐관 우리 이런 애들 비판했어. 자 두 번째 OX도 한번 해보자. 유교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가 성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유교에서는 이런 거 강조했어. 2번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가사와 시조를 많이 남겼다. 맞아요? 네. 사대부들은 이런 거 잘 안 남겼어요. 모양 빠지니까. 3번 조선시대 평민들은 농사를 짓고 세금 내야 되니까 문학작품 창작 안 했다? 했다. 자 3번 고려가요랑 한시랑 시조에 있는 이 내용들 보고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화자 상황 두 글자로 적어보세요. 이별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확인 수업을 이제 숙제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숙제 적어줄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자, 숙제 첫 번째는
확인서, 확인 문제. 이거 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107쪽 넘어가면 수능 다가가기 있습니다. 수능 다가가기 다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다 풀어보시고 두 번째 과제집 몇 주차 한다고요? 11주차 한다고요? 13주차 한다고요? 13주차 하는 거다. 그 13주차.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다음 주에 아무도 없으니까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로 문 열어주니까 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쉴 때 그냥 쉬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안 쉬어요. 여러분들 쉴 수 없어. 여러분들 어휘 부족하잖아요. 다가성어 같은 거 잘 못하다가 그래서 어휘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보면 얇지 않아? 왜? 아. 얇잖아요. 그치? 할만하지? 많이 안 두껍잖아. 7일차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는. 근데 7일차로 하면 너무 두꺼워질까봐 5일차로 그냥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5일차 이거 다 풀어오시면 돼요. 풀어오고 웬만큼 좀 외워두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고. 일요일 맞죠? 이거 언제까지 하냐면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그 책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언제까지냐면 다다음 주 나 수업까지. 여러분들 기준으로 언제가 될까요? 8월 10일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8월 10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때까지.